잘 보이시죠?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리더님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기상이 이제 폭우에다가 열대야, 냉방병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 리더님들 이제 건강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고 또 힘든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이제 좀 그런 상태를 지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제 심신의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에게 오늘 제가 관련된 이제 감각기관 관리 강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최신적인 이제 건강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환자군이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그 의사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독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걸리더라도 예년에 이제 초반기에 그런 어떤 강력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약화된 상태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나타난 코로나는 또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한 2, 3개월 동안은 감기가 굉장히 어떤 바이러스가 독했거든요. 감기가 독했던 이유는 우리 리더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감기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죠. 면역력, 감기가 그동안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가장 큰 이유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3년 동안 잘 알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감기 걸리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데 증상이 또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집단 면역이 이제 집단 발발이 작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있었고 그때 집단 면역을 한번 형성을 했다가 보통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이제 항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이제 그 집단 면역 효과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가을에 또다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팬데믹이 올 가능성.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다음에 코로나가 그냥 엔데믹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팬데믹이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화된 형태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확실히 느꼈죠. 우리가 면역력 그 코로나를 같이 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고 백신을 같이 맞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도 뭐 2, 3주 만에 그냥 거뜬하게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롱 코비드 신드롬 롱 코비드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 머리가 텅 빈 것 같아, 온몸이 아프다, 기침이 아직도 발작적으로 나온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건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안 나간 거죠. 롱 코비드 신드롬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분석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크기, 면역력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코로나나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예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리더님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기 장마하고 열대하고 냉방병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여름철에 면역력 관리를 잘해야지 가을에 닥쳐올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시기에 바이러스 이제 창궐의 시기에 자기 몸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 수분 섭취를 조금 잘하세요. 물을 조금 더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냉방병을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냉방병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은 여름인데 우리가 안쪽을 겨울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우리 몸이 체온 조절 기능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혹사당한 자율신경계 혼란의 어떤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금 덥게 지내도록 이렇게 에어컨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창문을 자주 열고 시간 나갔다가 좀 밖에 나가고 온도차가 너무 많이 안 나게 하고 에어컨 바람은 절대로 바로 쐬지 마시고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고 그 냉방병이 안 걸리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열대야일 때는 30분 정도는 더 주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 항상 일정하게 해주고 밤에 주무실 때도 에어컨을 너무 차갑지 않게 틀어놔서
어느 정도 우리 체온 조절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름철이라고 너무 덥다고 생활 리듬이 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가볍게라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름철에 아까도 제가 보니까 홍보 영상, 소개 영상에 일부 임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이크로 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염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결정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균형이 깨진 상태라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유산균, 자기 몸에 맞는 유산균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본인의 소변 색깔을 보시면 돼요.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나오기 전까지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채소, 식이섬유를 잘 섭취를 해서 이 세 개가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요. 결국 이제 이거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리더님들이 서로 이제 공유하시는 영상들을 보니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00세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잘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행동의 자유, 그 다음에 생활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저희 진료실에는 항상 연필하고 이 A4 용지가 있거든요. 이 용도가 뭔지 아실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청력이 아예 안 들리시니까 제가 소통할 때 이렇게 적었어. 수기로 이렇게 환자의 증상을 주고받고 그 적으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통하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굉장히 특징이 있죠. 들어오면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한 다른 사람 목소리가 10배 가까이 들어오면 쩌렁쩌렁 울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청력도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관절이라든지 근육을 잘 유지하는 건데, 감각기관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요. 눈이나 귀가 원활하게 활동하면 눈하고 귀는 뭐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까? 대뇌하고 연계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눈과 귀를 잘 어떻게 유지해서 원활한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본인이 평생 동안 100세 동안 굉장히 젊은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면 눈과 귀도 빨리 퇴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치매에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들을 얼마나 잘 원활하게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젊은 뇌로 살 거냐. 그리고 평생 젊은 뇌로 살아야지 눈과 귀도 100세까지 건강히 잘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건강수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 기간 나이는 대부분 60에 70이에요. 대표적인 나이들이 몇 개가 있죠. 글루타치온도 40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인슐린 기능도 50세, 60세가 되면 급전 직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절 나이 같은 경우도 65세 전후까지밖에 디자인이 안 돼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처럼 감각기관도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50이 완경기를 지나면서 60, 70이 되면서는 급속하게 이제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지금 건강하게 보고 잘 듣고 할 수 있을 때부터 귀를 아껴주고 눈을 아껴주고 치아를 아껴줘야지 100세까지 우리 감각기관들 잘 건강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 건강의 창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눈이 맑은 사람이 마음이 이제 곱다 그런 말도 있지만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신체 기관이 건강한 사람은 눈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기능. 물론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안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수정체의 굴절 능력이 떨어져서 시야가 떨어지는 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눈에 어떤 치명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의 문제나 신경의 문제가 제일 많죠.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혈관이라든지 신경기능, 뇌기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리더님들이 본인 눈을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나 의사를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은 자기가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을 잘 보면 자기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눈은 왜 그러냐면 이 눈 안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혈관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눈을 또 차지하고 있는 수정체 액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림프 순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과 순환의 직결지.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오염된 상황이라든지 우리 몸에 뭔가 염증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우리 몸에 뭔가 손상이 있으면 눈에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AI 기술로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기술들까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 리더님들은 갑상선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남성보다 조금 높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얼마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눈이 뭔가 점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제 돌출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피곤해서 그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옆에 있는 계신 분이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왔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던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눈 뒤에 있는 조직이 굉장히 정식이 되면서 눈이 안구가 점점 앞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봐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눈이 앞으로 조금 이제 돌출된 듯한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눈 주위는 우리 콩파, 심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여하는 기관인데요. 눈 주변이 갑자기 이렇게 부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수분이 저류되는, 수분이 이제 정체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이 부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면서 부었다. 이제 그러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종아리 쪽을 한번 눌러보시는 겁니다. 종아리를 눌렀을 때 빠르게 이렇게 딱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움푹 파인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으면 이거를 피팅이 내봐 함뇨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항상 이제 결막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요. 의외로 이제 결막이 우리 몸에 있는 빈혈. 제가 빈혈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50세, 60세가 우리 평균 수명일 때는 빈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빈혈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요. 어디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심장이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뇌 쪽에 혈액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눈꺼풀을 이렇게 열어봐 가지고 본인의 눈꺼풀이 굉장히 창백하다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빈혈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빈혈, 병적인 빈혈은 아니겠죠. 병적인 빈혈, 헤모글로빈이 6, 7 정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는 다 아시죠? 여성분들은 12 이상, 남성분들은 13 이상인데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10에서 12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에서 12인 분들은 그만큼 이제 빈혈 자체가 우리 몸에 심장이라든지 혈액순환, 그다음에 산소 공급에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사 기능, 장기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교정을 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게 엽산이나 비타민 B, 철분이 많은 음식, 채소,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것들을 보셔야 되죠. 그리고 눈꺼풀 밑에 이제 다래끼가 자주 난다. 그럼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가장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눈꺼풀에 다래끼가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눈 다래끼가 그거를 그냥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면역력, 특히 이제 백혈구 수치에 균형이 맞는지를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자, 눈이 이렇게까지 노랗다고 하면 이거는 간경화예요. 아니면 간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빌리루빈이 많이 이제 간세포가 깨지면서 빌리루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자위가 이전에 비해서 약간 탁하다. 결막이 탁하다. 결막이 맑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몸의 글루타치온, 황산화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점차 지방간이라든지 간염으로 갈 소지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눈 주변에 혈관이 자주 터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과 가봐도 뭐 별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제가 단연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분석해 봤더니 이 결막 충혈이 잦으신 분들은 결국에 혈관이 튼튼하지 못한 분이에요. 여기 와 있는 혈관은 이제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자주 터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혈압이 이렇게 균등하게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혈관벽이 동맥경화 그래서 당뇨나 고지혈증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리더님들이 잘 알고 있는 당독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가 간을 돌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혈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뭔가 혈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혈압이 좀 덜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라든지 스트레스 조절, 수면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눈에 결막 충혈이 잦으신 분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것 자체가 이 부분에 계속해서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이 내가 좀 요즘에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신호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교정해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것까지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이제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 눈동자 주변에 하얗게 이제 링이 낀 건데요. 근데 이게 눈꺼풀에 이렇게 노란 이제 이렇게 이 노란 어떤 점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점이 아니라 잔텔라스마라고 하는 고지혈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뭔가 이런 어떤 지방종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다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고 콜레스테롤 이상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대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눈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증상, 그 한쪽 눈이 특별하게 다른 외관상의 변화가 없이 너무 아프다. 안과 응급이죠. 녹내장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눈에 우리 리더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평소에 잘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증상이 아니고 처음 보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큼 이제 안과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안과 검진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압이라든지 백내장, 그 다음에 망막혈증은 미리 체크를 해서 우리가 치료하면 그 예후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병이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눈에 이상이 있으면 몸에 이상을 볼 수도 있지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몸의 어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체 기능이나 건강 관리를 잘 못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력의 저하, 눈이 침침하다, 흐릿하게 보인다.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우리 환자분들 상황을 보면 시력의 저하가 있거나 눈이 침침하고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로 생각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신 분들은 시력의 급격한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다시 이걸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방치하고 오히려 더 혹사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30분 더 휴식. 눈이 안 좋으면요. 눈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자는 동안 가장 많이 청소가 되는 조직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는 동안 눈 감고 자잖아요. 눈에 휴식을 주라는 거거든. 30분 더 자기. 그 다음에 음주 줄이기. 눈도 이제 고급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한 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압이 올라가면 눈에 있는 망막이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싱겁게 먹기. 그 다음에 혈관 건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또 채소 섭취죠. 이런 것들 늘리기 통해서 전신 건강과 눈 건강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눈과의 대화도 빠뜨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하루 한번 아침이나 저녁에 거울을 보면서 뭐 화장을 하실 때 한 번씩 눈을 유심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눈의 형태, 한쪽 눈의 처짐, 눈의 색깔 등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눈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좋게 하는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 딱 생각해 보면 일단 눈은 활성산소의 공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공격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 오메가3, 6, 9,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눈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비타민 A나 루테인 말고 비타민 E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E 섭취가 불포화 지방산하고 같이 눈에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종합 비타민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백내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백내장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망막의 변성인데 이 망막의 변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비타민 C 섭취를 통해서 그런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메가 지방산, 비타민 A, C, E가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불어 이제 우리 니네들이 잘 알고 있는 루테인. 루테인은 왜 그러냐면 항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망막뒤에서 우리 시야가 맺히는 빛이 들어와서 시야가 맺히는 조직이 있어요. 그 항반의 이제 구성 성분이 루테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항반에서의 루테인 밀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자, 다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니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글루타치온, 이거로 누가 들어가죠? 루테인도 나이가 들수록 밀도가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눈의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루테인을 섭취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루테인 같은 경우는 이게 빛이 들어왔을 때 빛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외선을 쬐게 되면 활성산소가 눈 안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활성산소를 같이 흡수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K 같은데 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테인은 장시간 자외선을 쬐거나 스마트 기기 등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노출됐을 때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컴퓨터 등을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루테인은 이제 체내에서 자연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이제 섭취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테인과 더불어서 노놉신이라는 또 단백질이 있어요. 노놉신이라는 것은 눈의 망막에서 붉은 색깔의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분해되고 재생되는 것을 반복하는데 문제는 재생되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많아지면 이 부분이 눈에서 이제 빛을 감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제 우리가 재생 능력이 감소하느냐 하면 눈을 장시간 이제 쓰거나 지나치게 오래 쓰거나 나이가 들면 그 재생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놉신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들이 야맹증에 걸리거나 시력이 저하되거나 노안이 자주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이 뭐가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들이 시금치, 당근, 치즈 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치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시금치, 당근, 치즈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케일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계란, 당근, 시금치, 그다음 비타민 C, 브로콜리나 오렌지 등에 풍부하겠죠. 비타민 E, 견과류나 씨앗이나 K 등에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계란 노른자나 K에 풍부하고요. 아연, 소고기, 콩, 견과류, 시리얼, 굴 같은 어떤 해산물들에 또 풍부하게 들어있죠. 오메가3 지방산, 이게 생선 종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자, 이거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리더님들이 잘 알고 있는 WX라든지 그런 필수 영양제 안에 들어있죠. 자, 이게 뭐죠? 다 비타민 A, C, E, 루테인, 아연, 오메가3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 눈이 이제 빛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자외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잘 방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을 지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영양학적 보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또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막을 수 있는 눈 노화의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건성한 안구건조증을 막는 겁니다. 안구건조증은 이제 눈이 이렇게 마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이 이제 건성한이 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망막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성산소나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건성환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성환의 정상으로는, 안구건조증의 정상으로는 모래가 낀 듯한 까칠한 눈, 그 다음에 찌르거나 타는 듯한 안구통, 그 다음에 시야 흐림, 눈물 가다와 빛 가민증. 그러니까 빛을 보면 굉장히 예민해서 눈이 자꾸 부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안구건조증을 보상하기 위한 우리 몸의 보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구건조증을 굉장히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심각한 망막 질환들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리더님들 항상 이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데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뛰어난 오메가3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해보면 인공 눈물이 계속 타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수분 섭취 양을 여쭤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결국에는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또 과도하게 섭취를 한다든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굉장히 오래 들여다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서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인공 눈물을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이 까칠하고 뭔가 이제 눈부심이 있고 눈이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것 같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우리 눈에 의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니터, 그리고 우리 아마 리더님들이 지금 전부 다 컴퓨터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실 건데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눈의 가장 큰 적은 현대 문명 기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어쩔 수 없이 본다고 한다면 모니터를 20분 동안 봤다고 한다면 5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 산을 좀 본다든지 5분도 못한다고 한다면 20분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모니터 밖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을 한 30초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켜보든지 아니면 조금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와서 눈이 반복적인 이제 블루라이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휴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눈꺼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눈꺼풀 자체는 이미 여기에 이제 윤활유하고 우리 물을 이제 머금고 있기 때문에 눈에다가 이렇게 수분, 이제 습도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니터를 볼 때 의식적으로 이제 눈을 깜빡이시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 보시죠. 자, 시간 날 때마다 눈을 감았다 떴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리더님들이 아마 눈을 깜빡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서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항상 보면 이제 눈을 감을 때 굉장히 빡빡한 느낌을 가졌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를 부릅뜨면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운동을 시간 날 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안구 회전 운동. 자, 눈을 앞에를 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에 뭔가 있다고 보고 오른쪽으로 또 눈동자를 돌리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눈동자를 상하좌우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려주시는 것이 나중에 노안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시력이 급격하게 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 곳을 볼 때 가까운 것을 볼 때 우리 수정체가 원활하게 굉장히 탄력있게 유연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고정된 것들을 보고 있으면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 시력의 어떤 조절 능력,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 시력을 보호하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탁구를 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까운 것, 먼 것, 그거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골프를 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눈 안에 있는 수정체, 눈을 감싸고 있는 그다음에 눈물 이런 부분들에 다 원천이 물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모니터와 눈과의 거리를 50cm 정도로 충분하게 거리를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너무 이렇게 붙여서 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봄으로써 우리 어떤 시력의 어떤 탄력성을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눈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고 한다면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국 시력이 이제 60세, 70세가 넘어서 시력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질병이 있다면 당뇨하고 고혈압이고요. 특히 당뇨 자체가 우리 눈에는 조금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성 망막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력 저하라든지 시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뇨가 있으신 우리 가족을 가지고 계신 리더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안과 가서 당뇨성 망막증을 체크해야 된다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 이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두 개가 많이 돌아다니죠. 혈당. 그래서 혈당이 이제 혈관 속에 많고 혈당뿐만 아니라 혈당을 잡으려고 하는 질이 떨어지는 인슐린도 같이 다니는데 이 혈당과 인슐린이 같이 다니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독소로 작용하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성 망막증이 어떻게 보면 실명, 블라인드니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식사,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꾸로 식사죠. 밥 반찬이 아니라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이렇게 2대1로 탄수화물 1, 채소와 고기를 2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주는 그 식사 순서를 밥 반찬에서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거꾸로 바꿔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하는 데는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크롬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당뇨라든지 당뇨 전 단계가 계신 분들은 이런 미네랄 섭취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박사님,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되나요?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껍질째 드시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죠. 당도가 많으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인슐린. 정상이신 분들은 과일을 드시는데 전혀 이제 거리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강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좀 조절돼 당뇨에 들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도가 높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요. 사과, 배, 포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혈당 상승을 봐가면서 적당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잘 들리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신체 기관이지만 점점 이제 청력 저하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점점 접어들게 되고
70세, 80세부터는 이 히어링 캐퍼시티, 청력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어쨌든 우리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 네트워킹이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킹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되고 잘 말해야 되는데 이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듣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뇌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보면서 시각적 자극을 통해서도 뇌가 계속해서 각성이 되지만 다른 사람부터 듣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뇌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피드백이 되는데, 그래서 뇌 기능이 급속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못 듣게 되니까 당연히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언어뇌와 청력뇌가 굉장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력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WHOS는 40데시벨 이상에서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청력 소시, 난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청이냐면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65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인구 3명 중에 1명은 난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부터 청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65세 이후 난청이 아닌 3명 중 2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난청인 3명 중 1명에 드는 것인지, 그런 것이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이제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귀의 부위별 청력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면 귀는 이제 3가지가 있죠. 바깥하고 가까운 귀가 외이, 그다음에 우리가 감염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중이염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중이,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이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손상에 취약해요. 그래서 외부의 손상, 그 다음에 감염, 그 다음에 압력을 세게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외이 쪽에 어떤 그거 되는 게 또 청력저하의 원인인데, 이 외이는 뭐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중이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중이는 이제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조직이고 또 여기에 체액이 있기 때문에 그 체액의 어떤 영향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이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결국에 내이는 노화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소음이 노출됐을 때 뇌 안에는 신경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노출되면 뇌의 태아가 일어나고 이것들 자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뇌의 태아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성 약물. 그래서 의외로 이제 우리가 약을 잘못 먹었을 때도 이게 이독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약을 드실 때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항상 신장이나 간뿐만 아니라 귀에도 굉장히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인지를 하고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청력이 더 떨어지는 소지가 있을 때는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약물을 빠르게 이제 교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굉장히 장기간 복용을 했는데 청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약물 요인이어 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당황해 하신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청력이 떨어지고 있다.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청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의심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요. 배경소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데 소리가 나고 있을 때 말을 듣는데 문제가 있으면 청력 저하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 크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박미수 박사님, 요즘에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그것도 청력저. 왜냐하면 자기가 잘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점 크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듣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크게 이야기해도 옛날하고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전에는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이 라디오나 TV를 너무 크게 튼다고 말을 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도 가끔 이제 우리 그 주변에 살펴보면 당신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라디오나 TV를 켰는데 볼륨을 크게 트는 것 같다. 그게 또 청력 저하의 징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종 사람들에게 안 들리니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하는 것도 전조증상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자기 주변이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시계 소리, 밥하는 소리, 그 다음에 수도꼭지, 수돗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면 청력 저하일 수 있다는 것들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청력 저하를 일으키는 제형 및 증상을 보면 치매, 고혈압과 심장질환, 흡연, 당뇨와 신장질환, 이독성 약물, 고유다공증, 그리고 이명이 굉장히 오래돼도 청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위험요인.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검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당뇨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그래서 고혈압을 또 잘 조절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만 잘 조절해도 청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를 후비지 마세요. 기를 후비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염을 일으키면서 이 균이 타고 뇌 쪽으로 가게 되면 청력 거기 있는 그 고막을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를 너무 후비는 거, 그리고 기를 후비면서 상처를 내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후비더라도 굉장히 깨끗한 거로 해야지 깨끗하지 않은 거를 계속 재사용하고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것은 뇌의 독성, 뇌의 어떤 청력 저하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이어플러그를 반드시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크게 이어폰 이거 너무 크게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청력자, 그다음에 청력 소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이어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악을 듣고 싶다면 오히려 이어폰을 듣 때 굉장히 낮은 소리로 듣는 것도 좋지만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청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 사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청력 검사를 해서 보청기를 사용에 대해 사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보청기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인디케이션이 되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당신은 보청기를 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미루지 말고 젊은 시기에 보청기를 끼기 시작하면 우리가 적응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이 들어서는 보청기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적응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적응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잘 듣게 되고 나중에 청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청력에 좋은 영양소를 제가 말씀드리면 엽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엽산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콩, 브로콜리, 계란, 감미, 견과류 등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내이독성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뇌의 안정성, 마그네슘 제가 신경이 어떤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든지 근육에 어떤 긴장도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그네슘은 뭐 이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예민성이 올라간 분들은 이거를 좀 캄다운 시켜주면서 우리 청력을 도와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칼륨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칼륨이 풍부하지 못하면 나트륨이 압도하면서 이명 같은 현상들, 어지럼증 같은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채소 섭취, 견과류 섭취를 통해서 칼륨이 나트륨을 상호 보완해 주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엽산, 비타민C, 마그네슘, 칼륨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치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50세가 넘어가면 전체적인 성인의 2분의 1은 항상, 그리고 모든 성인은 어느 시점에는 치아의 불편감을 반드시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아 자체가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치아 자체는 우리 잇몸이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세균의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잇몸에 어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씹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치아가 좋지 못한 분들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리더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소화불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입, 구강, 식도, 위, 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살펴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점막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구강도 안 좋아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가 안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잘 살펴보면 두 가지죠. 이가 안 좋아서 잘 씹지를 못하거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제대로 씹지 않고 우리 빠르게 이렇게 먹어서 위로 내려보내시는 분들이 안 좋아지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위와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 그러니까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소장세균 가다 증식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8대1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8대1을 유지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유해균이 많아지죠. 그럼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유익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장점막을 미리 붙어가지고 나쁜 독소가 장점막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선택적 배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장점막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리키거 신드롬,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100% 소화불량이라든지 15, 그 다음에 구강의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에 좋은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건강을 한번 돌아보고 유산균이라든지 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미네랄들을 잘 섭취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밑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줘야지 입, 구강, 식도, 위, 소장의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식도를 좀 더 이거를 구강 쪽을 건강하게 해주려면 위에서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소화 기능이 좋아지려면 소화 요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50세가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 소화 요소, 대사 요소 같이 떨어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대사 요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 요소거든요. 항산화 요소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시스템이 항산화를 만드는데 다 동원이 되고 대사 요소 만드는 거 끌려가기 때문에 소화 요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소화 요소가 부족해지면 부랴부랴 또 대사 요소하고 항산화 요소가 이쪽으로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혼란 상태에 다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글루타치온의 섭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기에게 맞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음식은 대부분 소화효소가 없는 음식이에요. 인스턴트 음식, 초가공식품은. 그래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천연식품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효소가 좀 풍부한 음식을 말씀드리면 김치, 된장국, 양배추김치, 꿀, 생강, 아보카도, 과일 중에서는 브로멜라제 뭐 그런 것들이 풍부한 것들이죠.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바나나, 키 같은 것들이 소화효소가 풍부한 과일들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우리 위장관리 지키자. 마이크로바이옴, 식이섬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장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글루타민이나 오메가3,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소를 같이 이렇게 콤바인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잇몸 건강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몸에서 염증에 가장 취약한 조직이 잇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끊임없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염증이 끼죠. 염증이 끼게 되면 그 염증 아래로는 굉장히 경미한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이 모세혈관을 타고 이것들이 뇌라든지 심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염증이 심장질환을 부른다는 새로운 이제 가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염증, 잇몸염증은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뇌졸중, 구강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치주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자. 그래서 치아 건강 절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커피와 차를 드셨으면 물 한 잔을 반드시 더 먹어서 이거를 와시아웃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이 불순물도 같이 씻어내거든요.
그다음에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우리 리더님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치과를 1년에 한 번씩, 아까 제가 안과 의사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만나야 된다고 한 것처럼 치과도 미리미리 다니면서 검진 개념으로, 그래서 치아가 나쁠 때 가는 게 치과가 아니고, 치과도 이제 예방적으로 가면서 치아에 문제가 없는지를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잘 아는 치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반드시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는 항상 이거 시간 칫솔이죠. 시간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 칫솔을 해서 잇몸 사이에, 이빨과 이빨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를 바로 제거해 줍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염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 먹으면서 시간 칫솔을 반드시 해주는 습관을 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듣는 뇌와 보는 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게 되면 잘 보게 되고요. 잘 보게 되면 잘 듣게 됩니다. 그게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리더님들이 내가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걸 통해서 내 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호르몬 피드백 훈련,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러니까 선행을 베푼다든지 하루에 10번 웃는다든지 10번 칭찬한다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뇌가 긍정적인 능력으로 또 개발이 되지만 듣는 능력, 보는 능력, 그러니까 청력기관과 시각기관을 우리가 좋게 잘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또 뇌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기관과 청각기관을 좋게 하려면 뇌에 좋은, 그래서 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영양요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뇌는 장입니다. 뇌는 제2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글루타민 섭취에 관심을 가지시고, 근육이 뇌의 자산이죠. 그리고 근육이 풍부한 사람이 나중에 뇌 기능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프로틴, 단백질 섭취를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뇌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지 뇌가 잘 돌아가겠죠. 뇌는 산소가 잘 공급돼야 되거든요.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미신경세포 재생을 돕죠. 그래서 자는 동안 뇌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게 도와줘야 되니까 마그네슘, 태아닌 같은 영양제 섭취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뇌 노화, 아까 제가 말했던 청력이라든지 시력의 안정성, 보호를 돕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루타치온, 셀레늄, 비타민 C라는 항산화 체인이 서로서로 맞물려서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잘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감각기관은 리더님들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는 100세 건강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0세까지 우리 청년의 눈과 귀로 사는 리더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